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강의 내용은 수출 물품 매매 계약서와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 개인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트라 잘 아시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해외 진출 상담센터에서 무역 실무 및 투자 진출과 관련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코트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여 년 정도 지금 상담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출과 관련된 많은 내용 중에서 제가 이렇게 수출 물품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수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또는 이제 예비 창업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수출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수출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네. 그러세요? 그러시고 수출을 지금 준비 중인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수출을 지금 이 진행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실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대개가 이제 수출 실무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출 경험이 없는 그런 수출을 준비하는 이 수출 예비 창업자 또는 내수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제가 좀 쉽게 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수출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수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면 한이 없죠. 하지만 수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역하면은 수출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수출 수입이 뭡니까? 수출 수입은 물건을 매매하는 겁니다. 팔고 사는 거를 우리가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물건을 사러 어디로 가십니까? 주로 이제 마트나 또는 전통시장을 가시죠. 우리가 마트에 가시면은 정해진 가격표를 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은 카트에 담고 계산대로 나옵니다. 그럼 계산을 하면은 그 거래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을 좋아합니다. 네. 전통시장에 가게 되면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의 값을 어떻게 합니까? 흥정을 할 수가 있죠. 흥정을. 그게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의 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흥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합의가 되면, 절충이 되면 물건을 구매 결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내가 바로 돈 지불을 하고 가져오면은 그 거래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게 매매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수출 수입도 똑같은 매매행위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수출 수입은 바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대면을 할 수 없다는 게, 또한 물건을 바로 현장에서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거. 또 어떤 게 다르죠?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대금 지불을 현장에서 할 수 없다는 거. 그죠? 설사 대금 지불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내가 직접 가져올 수 없다는 거.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수출 수입은 격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걸 우리가 역외거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역내와 같은 국내에서의 어떤 매매 행위가 아니라 격지간에 떨어져 있는 다른 국가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거래 절차에 당연히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 절차가 다를 뿐입니다. 물론 내 물건에 관심을 갖고 사고자 하는 이 상대방도, 즉 우리가 바이어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 바이어도 물론 나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그죠? 해외에 있는 다른 국가에, 다른 문화권에 있는 그런 외국인과의 이제 상행위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뭐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수출이라고 하는 이 국제 이 업무를 그게 너무 어렵게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 쉽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출과 관련해서 이제 셀러와 바이어 간의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이 이제 서로가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돼서 그 거래가 성사가 되면 비로소 이제 주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내가 비로소 이제 해외로 내 상품을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생산하는 제품이거나, 오늘 내가 제조업체가 아니더라도 내가 취급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물건이 해외로 팔려서 저 바다 건너 멀리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거 상당히 흥분되는 그런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무역을 하면서 야, 무역을 하길 잘했다. 이 무역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느꼈던 보람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 또 무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또 그동안에 나의 어떤 이 개미 군단으로서의 또 우리 이 수출 주도형 국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수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시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수출을 과연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내 해외 시장에서 내 물건을 잘 팔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챙길 건 챙기고 또 대비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환에서 제가 이제 이 매매계약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바이어하고 이제 어떤 상담이 어떤 합의가 돼서, 절충이 돼서 합의가 됐을 때 그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것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바이어하고의 어떤 그 소통 부재나 또는 뭐 이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약과 관련된 이 거래 합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문서화해서 어떤 규정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거래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이제 수출 기업들 또는 이제 초보 기업이나 내수 기업들이 그런 어떤 그 계약서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큰 손해를 보거나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를 당해서 이제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수출 업무를 하시면서 그 염두에 두고 좀 사전에 숙지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의 순서는 국제 매매 계약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의의와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수출 공급 계약서, 매매 계약서를 어떤 시점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지, 또 계약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어떤 항목이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샘플 계약서를 작성하는 항목별로 작성하는 어떤 실무 요령,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요의 사항과 그 다음에 이제 결어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국제 계약서의 의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무역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트레이드 컨트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보통 우리가 이제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우리가 수출하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출자가 되고 해외에 우리 물건을 사는 현지의 바이어가 이제 서로의 이제 쌍방의 어떤 계약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역 계약이 이제 수반되는 무역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에 상대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이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바이어에 대한 신용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역 계약을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에 의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이 걸리고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그 상대방이 잠적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 상태를 파악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한국무역보험공사라고 하는 기관에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회사의 신용 상태를 조사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필요할 시 뭐 계약 금액이 크거나 또는 지속적인 거래를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래에 준용될 법규나 뭐 관습 같은 것들을 좀 사전에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무역 계약의 어떤 체결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 물론 이제 매매 당사자,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한 그런 그 거래 항목들을 법률적으로 정확히 규정해서 그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설정하자고 하는 것이 이 무역계약 체결의 목적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무역 그 거래의 어떤 거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분쟁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거래에 이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설정법들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협약한 비엔나 협약. 그거는 이제 뭐 국제 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이제 그 유엔 그 외교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이제 발효를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공지한 내용이고요. ICC의 신용장 통일 규칙. 요거는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 상업회의소라고 하는 기관에서 신용장과 관련된 통일 규칙, 규정을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고요. 인커텀스 2020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무역계약 시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가격 조건을 11가지의 가격 조건을 그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어떤 그 부담 범위를 한계를 정해놓은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그 물류를 이제 해외로 물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해상법, 뭐 국제 항공 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헤이그 의정서, 보험법, 국제사법, 또 중재법 등이 이제 무역과 국제 무역 거래와 관련된 이런 국제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출치 무역계약서의 구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물론 이 여기에 수출계약에 보시면 밑에 계약 구조 도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무역 거래를 수출 거래를 하면서 어떤 상대방과 또 관련된 기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계약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뼈대가 되는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물품 매매 계약인데요. 그것은 여기서 보듯이 도표에서 보듯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서를 우리는 기본 계약으로 보는 거죠. 바로 이제 모든 이 거래의 주체가 되는 매도인 매수인, 즉 셀러와 바이어 간의 매매 계약, 이것이 이제 이 모든 이 무역 계약의 뼈대를 이루는 기본 계약이 되겠고요. 이 거래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관련되는 그런 계약들은 종속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매도인이 만약에 제조업체라면은 물론 물품 공급자가 따로 필요 없겠죠. 그러나 내가 수출자, 무역회사라고 하면은 국내에 또 다른 물품 공급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공급자와의 어떤 물품 공급 계약 또는 대행 계약을 또 맺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송 계약. 이거는 이제 운송인, 국내의 어떤 해상 물류를 전문으로 서비스하는 에이전트들, 포워딩 컴퍼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회사하고의 어떤 종속적인 계약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운송회사하고 어떤 정식적인 어떤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어떤 그 계약에 의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보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보험회사하고의 또 어떤 보험 계약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종속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제 계약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무역 계약, 즉 국제 물품 매매 계약서가 이제 가장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가장 주된 무역 계약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디스트리뷰터십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이전시 어그리먼트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현지 바이어 상대 파트너에게 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입니다. 그 앞에 익스클루시브가 붙으면 요거는 독점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이외에도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서가 있을 수 있죠. 또는 위탁 가공을 하는 무역 계약서도 있고요. MOU, 요거는 이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양해각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LOI는 Letter of Intention, 의향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쌍방의 예비적 합의를 위한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 공유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어떤 독점, 특허 계약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계약서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수많은 상황에 따른 계약서가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무역계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서를 어떤 시점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유첨된 요 자료, 요 도표가 정말 수출의 이 모든 플로우를 완벽하게 한 도표에서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수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아주 한눈에 보이는 그런 도표인데요. 요거를 보시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죠. 우리는 수출자가 되겠죠. 물론 셀러, 수입자는
바이어 또는 이제 엑스포터, 그다음에 임포터라고 또 하죠. 수출을 우리가 주문을 받고 선적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쉬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쌍방의 거래가 이제 시작이 돼서, 물론 거래라는 거는 뭐 수입자가 이제 뭐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이제 뭐 거래 제한을 하는 수도 있고요. 수입자가 어떻게 이제 정보를 갖고 거래를 제의해 오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내가 이제 그 상대 수입자를 바이어를 찾는가 하는 거는 뭐 거래 제한을 할 수도 있고 또 거래 제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거기에서부터 수출에 대한 상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의 어떤 그 조건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보통 오파 시트를 발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오파 시트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견적서입니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디스크립션, 가격 조건, 그다음에 다양한 뭐 물품 대금 결제 조건 등등에 대한 거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가 바이어한테 제시를 하는 그런 서류가 오파 시트라고 하는 거죠. 물품 매도 확약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바이어는 그 오파 시트를 가지고 이제 그 절충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전통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고 물건을 구매 결정하는 거와 상당히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 이 수출은요, 반드시 이 절충, 또 이 상담을 통한 절충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100불에 바이어한테 내 상품의 가격을 제시를 했다고 했을 때 바이어가 오케이 하고 100불에 그대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가격을 내고를 하겠죠.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서로 그 가격에 대한 절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격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거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거래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조건들도 서로가 어떤 합의를 통해서 절충을 통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은 내가 뭐 바이어를 찾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죠. 나중에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어떻게 실어야 되고 뭐 서류는 어떤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이어하고의 그 상담을 통한 합의 과정을 내가 어떻게 유리하게 잘 이끌어 나가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런 합의 과정을 통해서 쌍방이 이제 서로 어떤 모든 조건에 만족하면은 합의를 하고 이제 비로소 이제 주문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주문이 결정이 되면 바이어는 퍼체이스 오더라고 하는 주문서를 수출자한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서로의 거래가 성사가 되는 그런 서류는 뭐 퍼체이스 오더뿐만이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 오파시트에 서로 상대방이 사인만 해도 그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이제 거래가 합의가 돼서 모든 조건이 합의가 돼서 주문서를 받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 바로 이제 계약서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럼 그 상대방하고 그동안에 합의해서 절충해서 합의한 내용들을 그거를 하나의 문서에 담아서 그거를 하나의 근거로 쌍방이 한 부씩 작성을 해서 갖게 되는 그런 서류가 바로 이제 계약서가 되는 거죠. 그것은 꼭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오해나 또 어떤 피치 못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서로 그 합의된 계약을 내용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분쟁을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자. 또 사전에 예방하거나
아니면 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이 수출 계약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꼭 수출을 하시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뭐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물품 대금을 수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납기 내에 이제 상대방한테 선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쭉 설명이 이제 그 아래로 되어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너무 시간이 이제 촉박하니까 일단 계약 시점은 서로 쌍방이 모든 가격 및 거래 조건을 합의해서 오다가 확정된 시점 바로 이후에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또 참고로 나중에 또 좀 도표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뭐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항목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계약 당사자가 확정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건 이제 셀러와 바이어가 누구냐, 그 두 주체 간의 어떤 거래에 합의된 내용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확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품명, 품목, 그 다음에 품질, 또 규격 및 수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약서 안에 반드시 담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그 품목이나 어떤 품질이 규격의 어떤 그 나중에 오기로 인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늘 상존을 하기 때문에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합의된 품목에 대한 어떤 모든 이런 이 관련된 어떤 사양들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및 가격 조건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죠. 자, 가장 이제 아마 계약을 하기 전에 가장 치열하게 서로가 이제 절충을 했던 부분이 아마도 가격일 겁니다. 그죠? 내가 팔고자 하는 원하는 가격이 있으면 바이어도 바이어가 원하는 사고자 하는 가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가격은 늘 서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게 수출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절충을 해야 되겠죠. 나는 한 푼이라도 수출자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깎아서 더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아마 치열한 어떤 절충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가격에는 반드시 가격 조건이라는 것이 꼭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내에서 현장에서 물건을 보고 돈을 바로 캐시를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수출은 격지 간의 거래다 보니까 이 가격에 대한 이 물건을 상대방한테 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운송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현지 수입자한테 비로소 전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어떤 가격에 대한 조건들이 그 구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커통 2020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격 조건은 내가 어떤 조건으로 가격을 줄 것이냐, 또 상대방 바이어가 원하는 가격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그 조건에 맞는 가격으로 내 가격을 산정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이어가 어떤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FOB라고 들어보셨죠? FOB 조건으로 견적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프리 온보드죠. 본선 인도 가격. 본선까지 인도하는 시점까지의 비용을 수출자 부담으로 하는 가격 조건이 FOB입니다. 물론 바이어가 나는 FOB 말고 CFR이나 CIF 등등 다른 조건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가격을 다시 재산정을 해서
견적을 제시해야 됩니다. 바이어가 CFR로 달라고 하는데 나는 FOB 아니면 안 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바로 바이어가 요구하는 기준대로 조건대로 가격을 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늘 내 가격이 엑스워크서부터 FOB, CFR, CIF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의 가격 조건으로 미리 가격을 산정해 놓으시는 게 훨씬 편리하십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즉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결제 방법입니다. 그 무역 대금을, 이 대금을 어떻게 결제할 것인가. 그죠? 아무래도 이 대금 결제에 대한 방법이 굉장히 수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역 거래에서 무역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은 은행을 통한 신용장 방식입니다. 레터 오브 크레딧이죠. 그거는 뭐냐면 은행에서 물품 대금에 대한 지불을 보증해 주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를 믿고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용장을 받으면 내가 계약 조건에 맞는 정확한 물건을 정확한 납기 내에 선적을 해서 도착을 시켜주면 나는 그 선적 서류를 꾸며서 은행에 제시를 하고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보증해 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믿고 내가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생산을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긴 한데 요즘 대개 그 바이어들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주로 요청을 하냐면은 TT 방식, 텔레그램 트랜스퍼, 즉 전신한 송금 방식으로 TT 송금 방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여기 TT 송금 방식에 또 하나의 허점이 있는 게 뭐냐면, 자, TT 송금을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전에 선적 전에 내가 100% TT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죠. 수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장 유리한 조건이죠. 그러나 대개 수입자 입장에서는 역지사지 가장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건 조건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전에 100%를 주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30%를 사전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 70%는 사후에 주겠다는 등, 아니면 뭐 일단 선적을 해주면 나중에 대금은 분할해서 자기들이 결제를 해주겠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바이어 입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수출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조건들이 위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계약금을 먼저 받고 나머지를 후불로 받는다면은, 선적 후에 후불로 받는다면은 물건이 떠난 후에 내가 나머지 잔금을 100%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수출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참 체크하고 대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쪽에서 넘어가고, 뭐 선적 시기, 그다음에 선적 방법, 해상으로 할 것이냐, 뭐 항공으로 할 것이냐, 분할 선적, 내가 100개 중에서 50개 뭐 먼저 하고 나중에 또 50개를 또 추후로 세컨 선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분할 선적에 대한 것도 이제 서로 합의가 돼야 되겠죠. 또 보험은 또 누가 이거를 담당을 할 것이냐,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정해져야 되겠죠. 포장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인스펙션이 필요하면은 그런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다 정해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스펙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shippers final, 그러니까 shippers 그 선적을 하는 그 시점에서 그런 퀄리티를 검증하는 걸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권리 침해의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정해놔야 되겠죠. 만약에 품질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클레임을 청구할 것이냐,
이게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중재 기관은 어떤 기관으로 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거법, 그 어떤 법률을 적용을 할 것이냐. 또 계약 기간, 또 계약을 어떻게 터미네이션 할 것인가라는 등등의 그런 조건들이 이 계약서 안에 이제 그 하나의 항목으로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꼭 필요한 거고요. 이제 계약서의 이제 실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체크리스트나 이런 항목들이 무역 계약서에 물론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무역 계약의 어떤 형식에 대해서는 뭐 정해진 어떤 그 별도의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래 사실 또 서로 쌍방이 합의한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전에 분쟁을 예방을 하고 또 그런 내용을 문서화함으로써 그 내용에 대한 구속력을 좀 갖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무역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쌍방이 이제 서명을 하고 그 계약서를 한 부씩 보관함으로써 무역 계약서의 작성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조금 안심하고 이제 내가 이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거래를 시작을 하면 보통 이제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그 한 번 거래를 하고 끝나는 거래가 아닌 앞으로도 지속적인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런 무역계약서가 필요하겠죠. 또 거래 금액이 클 때 반드시 그것이 뭐 한 번의 거래일지라도 거래 금액이 클 때에는 꼭 이런 형식을 갖춘 그런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계약서가 특별한 양식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처음 수출 시작하는 입장에서 수출 주문을 뭐 이렇게 큰 금액을 받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주로 이제 테스트 마켓용으로 샘플 오더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뭐 수출 그 주문 금액이 뭐 기천불에서 뭐 기만불이 되기는 쉽지 않겠죠. 보통 만불 미만에서의 어떤 소액 거래가 주문이 일단 그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이런 무역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뭐 3,000불짜리 샘플 오더를 받았는데 내가 무역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해서 우리 계약하자라고 상대방한테 계약서를 내밀면 상대방이 아마 웃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은 금액의 소액 오더나 이런 경우에는 물론 무역계약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런 계약의 조건을 서로 문서화해서 서로 이제 그 상대방의 어떤 합의 내용을 서로 이제 그 규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이제 흔히 활용되는 양식 중에 하나가 오파시트입니다. 아까 오파시트 말씀드렸죠. 견적서죠. 물품 매도 확약서를 보내가지고 그 조건에 만약에 수입자가 만약에 이제 수락을 해서 거래가 성사가 되면은 거기에 오파시트에다가 바로 바이어가 그냥 실사인을 해서 보내주면 그 자체가 무역계약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물품 매도 확약서에 기본적인 뭐 가격, 품명, 뭐 납기, 대금 결제 조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내가 좀 그 문구를 좀 삽입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오파시트 양식 그 자체 리마크 안에다가 그런 부기 내용들을 그렇게 부가적으로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그 오파시트 안에 다 기재가 돼서 그 상대방하고의 합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문서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오파시트에 의해서 이제 무역 계약을 대신하는 방법도 있다. 또 이제 세일즈 노트나 뭐 주문서에 의한 방법도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기타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그냥 그 문서화해도 서로 상대방의 쌍방의 사인만 있다면 기본적인 거는 계약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거는 바로 개별 계약서, 개별 계약서. 매매 조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정식 계약서에다 작성을 해서 서명하고 그걸 이제 한 통씩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약서의 작성 실무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의 당사자를 확정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바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셀러와 바이어죠. 당연히 그 물건을 매매하는데 서로 판매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쌍방이 없다면 그 매매 자체가 성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약서의 당사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확정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계약에 대한 내용이 이제 뭐 그런 조건들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언되는 문건도 문헌도 이제 그 계약서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품명, 품질, 규격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하게 합의된 모든 그런 상품에 대한 그런 사양이나 그런 규격 이런 것들을 또 단위, 품명의 단위, 그 수량의 단위 같은 것도 정확하게 결정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질 조건은 원칙적으로 이제 그 선적지 품질 조건으로 이제 대신을 하고요.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양육지 품질 조건, 독착지 기준에서 이제 품질 조건을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특약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수량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량에 대한 거는 이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품명에 따라서 이제 수량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개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용적이나 그죠? 중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물건 품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품명에 맞는 그런 그 수량 단위를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약에 이제 뭐 수량에다가 만약에 보통 우리가 이제 about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그런 이제 그 수량에 대한 얼라우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러런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어떤 이 토러런스를 허용하는 그런 어떤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수량에 따라서 이제 바이어 헵에 따라서 이제 그런 그 about라는 단어를 붙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3%뭐 이런 식으로 allowance라고 붙여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격 및 조건이 중요하죠.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요. 인커텀에서 정한 우리가 이제 흔히 무역을 하면서 이제 수출을 하면서 이제 흔히 이제 그 결정되는 무역 조건은 대개가 이제 엑스워크 공장도 가격이나 FOB 본선 인도 가격, CFR 운임 포함 가격, 그다음에 CIF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이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 조건으로 이제 그 제시가 되고 있죠. 뭐 DDP라고 하는 조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현지 도착까지의 모든 관세, 부가세 또는 이제를 다 포함한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따로 공부를 좀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4가지 조건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실 때. 자, 그다음에 이제 결제 방법은요. 당연히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신용장 방식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신용장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출을 선적을 하고 선적 서류를 꾸며서 은행에 제시를 하고 물품 대금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선적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는 거를 내고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신한 송금 방식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 바이어들이 이제 은행에서 LC를 개설하는 것조차 이렇게 뭐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금한 방식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송금한 방식에는 여러 가지 그 송금 시점과 어떤 그 송금하는 그런 그 내용에 따라서 상당한 리스크가 따를 수 있으니까 합의 시에 그 상담 서로 이제 그 절충 시에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신용장도 뭐 우리가 보통 irrevocable LC at 사이트라고 하면은 취소 불가능 일람불 취소 불가능 신용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선적서류를 제시로 해서 선적서류가 가면 상대 오프닝 뱅크에서 바로 선적서류가 일치를 하면은 돈을 지불하는 그런 조건이고요. 또 이제 기한부 신용장이라고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대부분 지불하는 그런 조건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선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 선적을 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보험도 이제 누가 이 보험을 이제 부과를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CFR 이거는 이제 운임만 포함된 가격 조건이고요. CIF라고 하면 이제 인슈런스가 포함된 조건이죠. 그때는 이제 CIF 조건이면은 이제 수출자가 그 수출 화물에 대한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보통 CIF 가격의 110%를 인보이스 가격의 110%를 부과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포장도 품목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그 파손의 위험이 큰 그런 품목인 경우에는 이 포장에 대해서 바이어가 어떤 식으로 또 특별한 포장 방법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는 오파시티에다가 엑스포트 스탠다드라고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포장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펙션 부분은요. 이거는 뭐 분명에 따라 가지고 어떤 뭐 사전에 수출 전에 뭐 이제 제조 공장에서 출하 전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출하 직전에 어떤 제3자회에서 어떤 지정된 제3자회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쌍방이 서로가 이제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만약에 정해진 부분이 있다면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그 내용도 이제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불가항력에 대한 내용이죠. 불가항력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이라든가 뭐 내란 등등 뭐 팬데믹 같은 뭐 코로나 팬데믹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면책문을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품질에 대한 크레임이 발생했을 때 크레임을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크레임을 제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설정을 해서 이렇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재인데요. 이 아비트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 무역을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오류가 생기거나 또 어떤 이제 그 불이행이 생겼을 때 약속을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 상대방이 어떤 분쟁이 발생을 하고 이제 그 중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중재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삽입을 하는 거죠. 보통 중재를 하는 기관이 정해져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자 입장에서는 상사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중재를 받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도 뭐 중재위원회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의 중재위원회를 너희들이 지정을 하느냐 이렇게 악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선진국의 어떤 중재기관을 지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고법은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법률을 그 기준을 두고 이거를 이제 그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출자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 한국의 법률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지정을 해두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도 이제 상대방이 합의를 해서 쌍방이 그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또 제3국의 법률을 기준으로 정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역 조건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코텀스 조건이나 이런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특이 사항이 추가 조항이 있을 때는 삽입을 해서 정해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필요한 기타 여러 가지 조항들이 필요하면은 기타 사항에다가 추가 조항을 삽입을 함으로써 계약서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쌍방이 파티 A, 파티 B, 셀러 앤 바이어로 해서 상대방의 회사명,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그 사인권자가 정확히 기재가 되고 사인이 쌍방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제무역계약서가 정식으로 이제 작성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품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그 샘플 계약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샘플이 있어요. 여기 제가 뭐 구주소를 달아놨는데요. 그냥 상사중재원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자료 페이지에 가시면 국제 계약서 샘플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물품 매매 계약서 샘플이 있거든요. 그 샘플을 가능한 한 최대한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겁니다. 물론 다른 뭐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무역계약서 샘플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쭉 리뷰를 해본 결과 가장 그래도 표준 계약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무래도 상사중재원은 그런 분쟁들을 실질적으로 중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쟁에 대한 소지를 잘 우리에게 유리하게끔 그렇게 표준으로 계약서를 샘플로 작성을 해놓고 있어가지고 요 샘플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무역협회 이런 데도 뭐 이런 샘플 계약서가 있긴 합니다만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에 들어가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그 계약을 할 때 그 판매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대방이 독점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너희 물건을 독점적으로 팔아줄 테니까 나에게 독점권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역량이 검증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독점권을 줘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독점권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독점권을 주는 조건을 반드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조건은 당연히 금액이나 또는 주문 금액으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약 기간을 짧게 가져가서 그 상대방의 어떤 마케팅 능력을 어떤 검증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의 유효기간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되겠죠. 종료 시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료하는 방법도 반드시 정해져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종료를 할 것인가. 그거를 뭐 서면으로 이제 쌍방이 이제 터미네이션을 노티스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갑의 입장이라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터미네이션을 통지함으로써 종료가 되는 그런 조건을 명시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법과 중재 기간의 명시가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법률상의 어떤 그 합의 내용을 법률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문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 서로 뭐 법률적으로 이제 어떤 소송에 대한 어떤 구실을 뭐 갖자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계약서, 문서상의 계약서를 통해서 그 쌍방이 합의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의무감을 좀 강조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자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계약에 대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수출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이제 그 시작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 계약의 중요성이 상당히 저는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그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없이 당할 때 그 불이익은 감당을 못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함을 꼭 정식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식이 없다 그랬죠. 또 다른 서류를 통해서라도 그 계약된 합의된 내용 반드시 문서화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